도시 차원에서도 미국의 뉴욕시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뉴욕시 시장이죠. 빌 블라시오라는 그 시장이 지금 뉴욕시 차원의 그린 뉴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획기적인 사업들을 발표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가장 좀 많이 투자되어 있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 그린 루프라고 해서 지붕을 녹색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건물 옥상을 녹화시키는 그쪽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물론 이제 2년 전 처음 취임할 때 얘기에 상당히 그런 단편들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더 종합해서 일종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색 뉴딜 혹은 그린 뉴딜 정책을 한번 좀 지금 해야 될 시점이고 국민적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맥락적으로 보면은 미국 현재 미국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도 이런 쪽이고 또 사실 10년 전에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권에서 이 부분이 대통령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힘있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부분의 에너지 소유화 사업들, 에너지 생산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벌어진다면은 여러 가지 경기 변동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등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공공 건축물을 이렇게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등대 프로젝트는 공공 건축물이고요. 요 가꿈주택 사업은 저소득층 노후주택, 민간 건축물 대상으로 이런 에너지 지원을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까 우리 서울연구원장님이 서울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폭염 대책이 전기요금 절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좀 이 부분은 좀 한번 저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이제 전기요금이 싸면 에어컨을 틀어서 더위를 식힐 수가 있는데 그때 전기요금 절감을 통해서 그때 한전의 적자가 약 8천억 정도가 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은 정부 공공재원이 약 8천억 정도 들여서 전기요금을 깎아서 폭염 대책을 한 건데요. 그 8천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라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했거나 주택개선 사업에 투자를 했다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폭염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은 에어컨을 설치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뿐더러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절대 틀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걸 폭염을 에어컨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수단에 의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 효율에 쓰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장 좀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생활 에너지 사업이나 도시 재생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런 녹색 건축, 녹색 리모델링 쪽에다가 좀 재정을 돌리면서 함께 하면 훨씬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데는 국토부나 심지어 기재부의 동의도 어느 정도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건축물,
개인주택에 대해서 과연 이런 사업을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 부처 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서울시가 이미 돌파구를 마련했고 또 미국 사례라든가 아까 말한 전 세계 사례적으로도 민간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냉난방의 효과를 높이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깊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서울시가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국가 차원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토 전체 차원에서 어쨌든 폭염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전통 선조들의 전통적으로 나무가 있고 바람이 불고 물이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 바람, 나무, 숲 뭐 이런 부분인데 그 그린벨트라든가 도시 공원이라든가 바람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국토 전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나 환경부에서도 관심이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지금 일단 그 주택 문제 해결이 더 급하다 그러면 또 그린벨트가 훼손되고요.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가 없다 힘들다 그러면 도시 공무원이 이제 또 해제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느 쪽을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쪽 우리 그 기후 변화 쪽의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축산 부분이 이 기후 변화 혹은 미세먼지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그 미세먼지 발생에서도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과연 우리가 이 축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토에서 이 정도의 소와 돼지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 기후변화 대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것만 잘 됐어도 상당히 효과를 얻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기후변화 대책은 이제 정부나 정권을 넘어서 계속 추구해야 되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축산 대책에 관해서 좋은 코멘트였고 저희 서왕진 원장님이나 우리 강원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 오늘 의견을 여기 발표도 하셨지만 오늘 그런 의견을 정책에 첨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어서 좀 더 토론자가 쓰니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프로와에서 발표 부탁드리겠고요. 발표하실 때는 한 1분 정도, 1분 안에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토론은 원래 예정이 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시 30분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어느 분께 질문하시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발제하신 부경대 교수님께 질문이라기보다 뭐 제안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안을 좀 드릴까 하는데 그 15페이지에 그 전 세계 에너지원별 사용량 변화 추이가 있으신데 거기 석탄, 석유, 가스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세먼지가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제 그 독일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모범 국가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프랑스에서 원전을 그 수입해다가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고도화 시켜갖고 하기 전에는 미세먼지도 잡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기 페이지 22페이지에 계속 그 물을 공급할 수 없는 대도시가 늘어난다 그러셨는데 계속되는 폭염, 가뭄, 해수면 상승으로 지중해 주변 북아프리카, 아랍 걸프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이 방법을 막으려면요 역시 원전을 이용해 갖고서
그 해수를 담수로 전환을 시켜갖고 그 우리 이창식 교수님 말씀대로 거대한 하천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나무를 심어갖고 그 사막을 그 저기압권으로 이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그 유엔 기구를 저기 마침 북쪽에다가 우리 북한에다가 그 원전 그 과학자들을 트랜스포메이션 해갖고서 이제 그 북쪽에다가 그 유엔 기후변화 에너지 존을 설치해갖고 이 연구들을 하고 또 우리 그 UAE에서 저기 그 원전 그 기술자 팀이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이나 이런 데하고 협력해갖고 이 연구들을 좀 세계적으로 또 하셔야 되는 시점에 우리 국가가 큰 기여를 하실다고 봅니다. 네, 저기 오 교수님 제안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 활성화 말씀하신 거하고 해수 탐사를 통해서 수분 공급. 또 다른 분, 예. 저희가 잠깐 마이크에 있어서 마이크를. 네. 잠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 그래서 쿨루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전기 사용료를 요가원은 57평전 정도의 크기고요. 건물 최상층에 있고 그 다음에 오전에 한 타임,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한 타임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4, 5회 정도 계속 강의가 있고 지난 10년간 계속 요가 학원을 했던 자리입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2016년은 시공전이죠. 그래서 6, 7, 8월 전체 전기 사용량 합계가 1049kWh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한 다음에 2018년은 670으로 절감량이 379kW나 나왔습니다. 1년 사이에 3개월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이 줄은 거죠. 특별히 강의 시간이 줄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2018년은 훨씬 더 더웠는데도 잘 보시면 6월과 7월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고 8월은 조금 워낙 더웠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쿨루프는 정말로 별도의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LH공사에서 따르면 평균 7년에 한 번씩 옥상을 재도장해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쿨루프로 다시 교체로 해달라는 어떤 법적인 법적인 게 있으면은 이거 큰 힘이 들 일이 전혀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쿨루프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쿨루프는 결국 옥상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거고 그 흰 페인트를 칠해서 에너지 절약되는 요인은 뭡니까? 왜 열을 반사하죠. 그리고 흰 페인트 열을 반사? 알베도를 높여서 그리고 열을 축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건물 에너지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지만 건물 자체의 축열을 막게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아까 서왕진 원장님께서도 작년에 발표하신 논문이 하나 있는데 서울시 전체를 쿨루프로 하면 도시 열섬 현상을 막을 수 있고 가장 더울 때 전체 서울 온도 2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쿨루프를 조금 하면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강영수 원장님께서 그린루프 말씀하셨는데 그린루프는 아마 옥상 녹화를 포함해서 넓게 보면 쿨루프도 그린루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은 그 인면 녹화, 인면에까지 저런 식물들을 심는 것을 제가 10년 전인가요? 그때 이미 큰 그 전시라는 걸 제가 봤었는데 역시 그걸 확대하면 그 옥상 그 쿨루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곳, 저기 조금씩 줄여주십시오. 간단히 오지호 교수님께 오랜만에 인사드린 홍경선입니다. 저희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쭉 봤는데 마지막 발표하신 강영수 원장님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좀 바로잡는 부분이
말씀드리면 축산 쪽에 말씀하셨죠? 예. 아까요. 예. 근데 이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제가 유심히 오늘 봤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예. 그 온실가스의 이제 그 발생 거기 자료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축산 관련 2030년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는 자료가 있잖아요. 이 자료가 어디 자료인지 혹시 공개가능해요? 아, 예. 축사는 여기 온실가스 이 자료 테이블이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테이블은 없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그 원장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28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료입니다. 아, 이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죠. 이 자료가 어디 생성했는지. 정부 추천, 정부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그러면 그거에 말씀드리면 거기 자료 보시면 예. 축산이라고 있는 자료가 농축산 자료가 있어요. 예. 20.7인데 이게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2.4%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미세먼지 그 어떤 걸 근거로 축산해서 미세먼지 말씀하신 모르겠는데 예. 뭐 분변가루라든가 사료에 관련된 모르겠는데 저도 한 30여 년간 축산 쪽에 이제 종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축산 쪽에 의한 이 온실가스의 퍼센테이지는 원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불과 2.4%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온실가스의 원인원으로서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최근 시민단체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에 대한 뭔가 이게 좀 너무 그 온실가스 주범으로서 주원인으로서 축산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렇게 일부 보도가 있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보도는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의 문제는 아까 오지호 교수님 발표하셨지만 일부 메탄가스 나오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주는 뭐냐면 그 여러 연사들이 발표하신 혹석이라든가 그 혹한기에 가장 무방비 상태로 그 온열 지수의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축산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원에서 온실가스로서의 그 발생 그 퍼센테이지는 극히 미미하지만 이런 혹한기, 혹염기에는 엄청난 이거에 대한 그 시설 문제, 축산 시설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까 여러 마지막 최여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작년만 해도 엄청난 많은 그 가축들이 폐사됐거든요. 그리고 축산적인 문제는 그런 피해 쪽의 문제가 있지 이 온실가스 주범으로서의 원인은 제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고 개인적인. 예, 제가 그거는 조금 이제 뭐 해명이라기보다도 온실가스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고 아까 강원장님 것은 작년 7월에 녹색전쟁에서 통과된 그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아마 원장님 말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요즘 이제 암모니아 때문에 축산 분야에서 암모니아 78%로 나오고 있어서 특히 미세먼지와 기후변을 동시에 대응할 때 아마 암모니아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말씀을 이해했고 또 이제 줄여야 된다 이런 표현보다도 아마 이 좁은 땅에서 적절한 그 차익 두수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그 의견대로 사실은 이제 가축이 그 폭염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뿐 아니라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네,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새로운 시각 많이 배우는 기회였고요. 저는 우리 이창석 교수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학 지식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기후를 재앙 이런 폭염을 막는데 쓸 수 있는 좀 실천적인 방법이 있다면 좀 무엇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태학적인 예, 실천. 예. 이창석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어떤 환경 문제나 그렇지만 이 문제만큼은 그야말로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말을 많이 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실제 됐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사자성어로 해보니까 결자 해지
배출원을 내면 거기서 바로 해결하라. 결자 해지라고 생각해서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게 도심 내 숲이 없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하게 되면 꼭 바람길이 아니더라도 줄여주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오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다 발표를 못했습니다만은 실제 숲을 조성했을 때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아까 서울시 자료만 잠깐 보더라도 아파트 단지도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숲을 조성할 때 숲을 완전히 엉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외래 식물을 도입한다거나 그 땅에 맞지 않는 식물을 도입해서 기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환경미디어에 제가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강원장님 옆에 계시지만 그 에너지 제로 건축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숲을 고렵해 잘 조성하면 에너지 잉여 건축이 되니까 그것을 숲을 잘 조성하자. 제가 무료로 정보를 드리겠다 했는데 원장님 안 계실 때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숲을 조성하고 하천을 제대로 살린다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가서 나무 심어진 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심어진 나무가 어린 나무가 아니라 전부 오래된 나무를 심어서 기능이 발휘한답니다. 이런 것들을 요청하신다면 우리 생태학회에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그러니까 그 말씀 맞대로 그 축산불전례가 이 폭염의 피해 부분 맞습니다. 폭염의 피해 부분이고 또 그 축산하시는 분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애로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부분에서 그 축산이 뭐 일단 폭염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그 암모니아 때문에 이게 2차 화물이 생겨서 또 이게 미세먼지로 화하는 그 부분이 이제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실가스에서 비록 미미합니다만 그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그 축산 분뇨에서의 처리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 축산 부분을 어떻게 이 국토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최근에 그 축산 입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축산의 입지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강원도, 천안이 그 우리나라의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멸종위기종 두루미를 비롯해서 많은 야생조류들이 모여드는 곳인데 여기에 이 야생조류들이 모여드는 이 천원에 지금 축사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세계의 우리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우리 대한민국이 관리 잘못해서 생물 다양성을 떨어뜨린다는 그 비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문제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이 자리에서 고발을 합니다. 메모 좀 해주십시오. 메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본관 앞에 늘 있습니다. 국회에 우리 국회 지도자들이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기자 시절에 뉴스도 했습니다. 이 여름날 이 더운데 오늘 대부분 카니발이라고 경유차를 까만 거 씁니다. 국회의원들이. 69하 7111 카니발. 민주당 대표라는 팻말 있는데 차 대보셨습니다. 운전사한테 물어보니까 이해찬 대표 차 아니랍니다. 69하 7111 59하 5305 제네시스 38호 0613 기아 카니발. 이거는 대행 자리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리입니다. 운전기사한테 두들겨서 물어봤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차 맞습니까? 아니랍니다. 전쟁이 막아서 더는 못 들어갔습니다. 작은 겁니다. 그러나 작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국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 작은 거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까? 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조사해서 유튜브나 SNS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대부분 대중유통으로 오셨을 겁니다. 저는
대통령, 국무총리, 3부, 4부 여기 정도 그 정도 빼놓고 정치인들 다 대중교통 통과하면 기후변화 문제, 미세먼지 문제 해결된다고 의사입니다. 기자의 센스가 상당히 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 교수님. 네, 제가 아까 이 소환진 원장이라고 했는데 강현수 원장과 잘못 말씀드렸는데 제 발표 마지막에 잠깐 그 주택 문제를 좀 여론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도 마스크나 공기 청정기와 같이 해결책인 것처럼 제시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폭염의 문제도 에어컨이 해결책인 것처럼 문제를 해결을 풀어나가는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감 대책 역시 저감이 반드시 병행이 되는 형태의 저감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노약자들, 취약자들의 경우에 주택 문제는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강현도 원장님의 발표 중에 놓은 그 제로 에너지 주택 같은 경우에 거기는 문제는 거기에 이제 핵심은 단열 효과를 극대화하고 열이 뺏기는 것을 극소화하면서 에너지를 작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공급되는 공기를 환기는 이제 열감 강제 환기를 통해서 실내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폭염 시에도 한 26도씨 정도의 온도를 별도 에너지를 크게 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겨울에도 또 한파를 막아주기도 하면서 헤파 필터를 쓰게 되면 이제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형태로 주택 개량을 하는데 지자체나 정부의 비용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전기차의 보조금을 1,000만 원 이상의 1,400만 원씩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에 비해서 오히려 주택 개량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하루에 1시간도 안 탑니다. 주택은 노약자는 24시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가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자체와 정부의 예산이 이 단지 마스크를 뿌리고 에어컨을 보급하는 형태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토론자 간에 토론도 부탁을 했는데 좀 모양이 좀 그렇지 않아서 고민하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전기요금 보조해주는 거 주택이라는 것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오늘 원포 원자폭탄 40만 개를 지금 여기 터뜨려갖고 큰 오늘 이슈를 만드신 우리 오지호 교수님 40인가요? 40만 개? 예, 그 40개 아닙니까? 40만 개입니다. 하루에. 마지막 말씀. 제가 앞으로 듣는 게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원인이 되는 이산탄소를 줄이는 저감책하고 그 다음에 더워지는 세상에 살아남는 적응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OECD보다 30%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 30%가 전부 산업 분야입니다. 국민 생활하는 데는 OECD보다 오히려 작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온실가스 저감 문제는 국가가 나서 산업계하고 해결할 문제지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적응은 국가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쟁 이야기 했는데 전쟁을 나지 않게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할 수 있지만 폭탄이 터졌을 때 다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 적응책은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약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민간 협치라고 했는데 국민이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책하고 저감책을 보면 저감 쪽의 바퀴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크다는 것보다 적응 쪽의 바퀴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이 그 자리를 자꾸 뺑뺑 돌기만 합니다.
그래서 좀 균형되는 바퀴를 달고 달리면 저가 플러스 저금을 나가면 기후변화 난관을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성적을 그때 보니까 아까도 엄청 크고 뒷바퀴는 없으시고 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거의 같은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신 총장님 뭐 의견 없으세요? 우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그 실시간적인 좀 모니터링이나 센싱을 해서 원인도 줄이고 결과도 최적화를 이끌 수 있는 좀 인텔리전스한 좀 아날로그식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맞게 예를 들어서 폭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동차의 흐름을 최적화해서 그런 것들이 줄인다든지 건물의 사용을 극다화한다든지 하는 좀 그리고 또 온도가 올라갈 때 센싱을 해서 거기에 주요 요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용을 중지한다든지 하는 좀 시스템적으로 좀 AI 오리엔트된 정책들이 같이 컴바인이 되면 원인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앉아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지수 같은 경우는 60교구에서 58이 57이 그러는데 그런 부분 인식을 시켜주면 아까 뭐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체가 다 인식을 같이 하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나아지지 않을까. 뭐 5% 가능성이 결코 작은 가능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통 뭐 1% 가능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분도 많고 하겠고 5%는 결코 작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국민들이 마음을 보태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희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폭염 때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여러 가지 나오신 그런 정책이나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중남미 계열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봤답니다. 그 이유가 서로 가족끼리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안부 전화하고 찾아뵙고 그런 돌봄이 그들을 지치지 않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인 그 과제를 나눠서 급한 것 우리 서민층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좀 선별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또 토론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우리 박수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토론한 내용들, 질의응답한 내용들, 발전 자료들 원래 저희 이 소통 통로가 청와대하고 환경부는 확보가 된 상태고 기재부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 심포지움은 이런 토론회를 할 때 오픈 엔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클로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안한 내용 혹은 제시한 이 중요한 제안 사항들이 전달이 되도록 반드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방금 김인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인 대책들 또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필요할 거고 또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 토론하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적으로 전국 국토 전체를 다 다룰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도심의 폭염 그리고 열섬 현상 쪽에 대한 대응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몇 가지 말씀들이 나왔는데 세 가지 길을 뚫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3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블루웨이, 화이트웨이, 그린웨이 해가지고 하나는 바람길, 숲길, 그리고 물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길 조성도 좀 해야겠고 또 도시 내에 바람길도 좀 조성해야겠고 또 도시 내에 이 숲길 조성을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웨이, 세 가지 길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은 연구 또 미래 대책이 있었으면 어떤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분이 크게 그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요. 좀 아까 가신 또 허탁 환경한림원의 부회장이시고 그 번대 부총장으로 계신 허탁 교수님, 그다음에 이 앞에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신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님, 그리고 저 좌장으로 지금 세종대학의 전희창 교수님께서 이 프로그램 전체를 다 준비하시고 기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나 정권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대응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에 머물 게 아니라 우리 생활 태도 이런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도시 규모가 아니라 국도 차원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염보다도 이제 폭염 그 뒤에 있는 근본적인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로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그보다 우리 피해를 받는 수요자 중심, 피해자 중심의 그런 정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세 가지 길로 잘 정리해 주셨고, 클로즈루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가 늘 토론회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론회를 넘어서 이 정책화되도록 오늘 토론회가 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